세계인들의 삶을 바꿔놓은 나라 중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예언가들이 이에 관해 예언하고 예측하며 맞고 틀리고를 반복해왔는데요. 1점 영상에서 다룬 고대 예언서 지모경에서는 2021년의 중국에 관해 곡식이 풍족하며 사람들은 예언을 되찾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지만 사실상 현재 중국의 실상은 이와는 조금 많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과 지린성에 잇따라 발생한 정전 사태에 꺼져버린 가로등과 신호등을 대신해 많은 사람들이 손전등이나 촛불을 켜 집안을 밝혀두고 있는데요. 2018년 발발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시작된 석탄 공급 중단으로 중국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낼 석탄이 부족해짐에 따라 재현이 유례없는 전력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탄압과 규제를 감행하는 한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국의 경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바방가를 포함하여 예언가들이 주장했던 중국의 미래는 무엇이며 사실상 현재 중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러한 중국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 속에 중국이 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준비한 오늘 영상 좋아요 버튼과 함께 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 상승한 전기요금, 제조업 공장에 몰려있는 광둥과 장쑤성 부근은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데요. 제조업 중심지인 광둥성에서는 처음으로 피크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무려 25%나 인상되었고, 이 때문에 제조 분야 세계 공급망에도 타격이 생기며 전력난으로 인한 중국 경제는 막대한 손실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회복에 성공했던 중국 경제의 회복력은 1년 만에 급속히 악화되어 왔고, 그럼에도 중국은 2030년에 탄소 배출 감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전기요금 상승 또한 발전업체들의 생산량을 늘리고 소비자들의 전력 수요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뜻의 일환으로서 2060년에는 기필코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 발표했죠. 하지만 중국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정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중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규제들을 고려해왔으며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 처음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시작해 금융과 헬스케어, 전기차 사업까지 확장하였고 사실상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다라고 불리며 그 입지를 공고히 세웠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헝다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많은 빚을 내 자본의 5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었고, 최근 중국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은행 대출에 제재를 가함에 따라 헝다그룹의 재정 상태가 까발려진 것이죠. 헝다그룹이 가지고 있던 부채는 353조 원. 이로 인해 헝다그룹 본사에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다행히도 채무 불이행 문제는 간신히 넘겼지만 헝다그룹의 잠재적 몰락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헝다의 2대 주주인 홍콩 화인 부동산은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관해 웨이시는 손실이 예상됨에도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헝다의 신뢰도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헝다그룹이 몰락한 뒤 그들의 핵심 사업인 부동산 사업을 중국 정부가 서너 개로 쪼개 국유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부동산을 통제하려는 것은 다름 아닌 극도로 높은 집값 상승률 때문인데요. 베이징을 예로 들어 2010년도에 들어서며 경제성장과 함께 어마어마한 집값 상승을 겪었으니 중국의 부동산 개발 붐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와 규모를 자랑하며 이에 모두가 중국의 무한한 경제성장을 예언했었습니다. 미국이 100년 동안 쓴 시멘트 양을 중국은 단 3년 만에 사용했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밤이 되면 중국 도시는 깊은 어둠에 잠기고 있으니 도시 한복판 우뚝선 아파트 단지엔 불빛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이징에서만 100만 채에 이르는 가구가 죄다 공실로 전국적으로 약 6,500만 채가 빈집 상태이며, 이는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규모로 심지어 지금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 당시 평균 월세는 약 130만원까지 올랐으며 당시 최저임금이 80만원인 것을 보면 사회 취약계층은 절대로 베이징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빈집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업도 생겨나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두 번째 집주인이라는 뜻을 지닌 얼팡둥이라는 직업으로, 얼팡둥은 돈이 급하거나 일정한 수입이 필요한 집주인에게서 집을 장기로 임대한 뒤 이 집을 개조하고 그 집의 월세 임대를 주면서 차익을 얻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불법인 일로 해당 직업이 생겨나며 인테리어 업체들까지 덩달아 호황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가 차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다세대 소유자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가 목적으로, 그렇다 보니 여유가 있으면 집을 소유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실질적인 이익은 나지 않는 상황이죠. 현재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은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업계 1위에서 20위까지의 부채는 자그마치 하나로 약 1,700억
700조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곳곳에서 파산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헝다그룹의 위기를 시작으로 부동산 업체에 잇따른 부도가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규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시행 중인 빅테크 규제는 여러모로 탄성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빅테크란 거대 기술 기업을 의미하는 말로써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들을 규제함으로써 데이터 보안 침해나 독과점에 대한 위험을 잘라내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제의 투자자와 노동자 각각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산업에 미칠 영향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조심스레 접근하는 것에 반해 중국 정부는 칼같이 자국의 기업들을 때려잡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이었던 알리바바는 문어발식 확장과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독점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눈엣 가시가 되고 맙니다. 결국 규제로 인해 CEO 마위는 부담감을 느꼈고 이내 알리바바 공동 창업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빅테크 규제에는 중국의 텐센트, 징등과 같은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시가총액이 단 열흘간 자그마치 200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최근에는 규제가 사교육, 부동산, 헬스케어 기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운 바 그 이유는 사교육으로 인해 서구적인 교육 시스템이 들어오려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규제 목적을 알 수 있으니 첫 번째는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관행 청산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의 청렴한 기업들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중국 산업의 정보들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14억 중국인의 정보를 쥐고 있는 빅테크 기업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정보는 다 뺏어가는 거 보면 당하는 우리도 뺏어가는 너네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빅테크 제재의 타겟이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건데요. 일부 여론에서는 창업자가 정부에 반발하거나 해외 자본의 투자를 받아 중국 정부에게 밑보였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상태입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의 음식 배달업체인 메이터는 왕싱 회장이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포스팅을 올렸다는 이유로 혼쭐이 나고 있는데요. 메이터는 독점 규정 위반을 빌미로 10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 하며 이 타겟 설정이 언제 누구에게 향할지는 중국 공산당의 마음대로란 것을 증명하길 말 안 듣는 CEO가 털리는 건 이미 마윈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된 바 있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자면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사실상 구조조정입니다. 자본으로 어지러워진 사회를 재정비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연도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진핑은 수강사회라는 목표를 실현했다고 선포하기에 다음 단계는 대동사회이며 그 중심으로 가는 과제는 공동부유임을 밝혔는데요. 보시다시피 중국 정부는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엄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듯 반독점 관련 규제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정부는 공산당 19기 회의에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자본의 무제한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경제의 성장을 막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K-팝 산업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된 이유인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와 같은 소속인 일명 공산당의 입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타임스는 당국 내 스타 추종 문화의 근원이 한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국의 연예계 정화를 위해 한국 스타들도 제외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한국 아이돌 팬덤에 대한 규제는 K-팝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SNS인 웨이보는 방탄소년단 지민의 생일날 그의 팬들이 생일 축하를 항공기에 광고하자 팬클럽 계정을 60일 동안 정지시키는 위험을 뽐냈습니다. 그 이유는 비이성적인 스타 추정 행위라고 했으며 K-팝 스타 21개의 팬 계정은 한 달간 정지되게 되었고 중국의 최대 음악 플랫폼인 텐센트 QQ뮤직에서는 계정 하나당 한 장의 앨범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지난 7일 한 가요계 관리자는 중국 당국이 무질서한 팬덤 관리를 명분으로 K-팝 산업을 견제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듣지 않니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는 K-팝 산업으로 인해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러한 흐름은 K-팝은 물론 관련 산업의 기업 활동 위축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불만을 애국심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시도와 달리 연예계 팬덤 열풍은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자리해왔으며 중국인들이 서구식 아이돌 문화를 통해 자유주의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비록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K-팝 스타들이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한 상태이니만큼 중국 내의 황당한 정치적 움직임에 우리의 전망 또한 불투명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규제가 중국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건데요. 처음에는 그동안 무리를 빚었던 중국 연예인들이 퇴출되더니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 금지, 예능 프로그램 유료 투표 금지, 음원이나 앨범 중복구매 금지, 팬클럽의 모금 금지,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위해 돈 쓰는 행위 금지 등 다양한 금지령이 떨어졌고 심지어 남성 연예인의 화장도 금지되며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는 중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 연예인들은 중국 내 활동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게 됨에 따라 이를 두려워했던 것인지 외국 국적을 땄던 중국계 스타가 최근 중국 국적으로 회귀한 사례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한 규제를 이른바
홍색 정풍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말하길 중국 정부는 중국 대중문화계의 보존과 더불어 내년 가을 3기 시진핑 출범을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권 공산당의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 반열에 올랐으나 이러한 문화 쇄국주의 정책으로는 주변 국가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일전 다룬 바 있는 세계적 예언가 바바방가는 2018년에 들어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 예언한 바 있었고, 실제로 중국은 2018년 AIIB 은행을 설립하며 큰 성장을 이뤄냈죠. 그러나 그 후 중국의 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시금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마치 지금까지의 만행에 관한 벌을 받는 듯 혼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주변국들은 모두 알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더더욱 고립되고 있는데요. 그 외부 영향력은 점차 약해져 갈 것이고 국민들은 다 같이 가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준비하며 내린 확신 하나, 중국은 언젠가 그 영향력을 잃고 여러 개의 나라로 찢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중국의 미래에 관해 준비한 오늘의 영상 여기에서 마칩니다. 오늘 영상도 늦은 새벽까지 밤잠 아껴가며 준비했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신다면 개인적으로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하는 오징어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